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고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랑 요번에 이제 그 감면 관련해서 고용중대 세액감면,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산하잖아요. 결산할 때, 소득세 결산할 때, 그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국가한테서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렇게 신용카드 세액공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전자세 신고 세액공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거 전부 다 이익 잡으셔야 돼요. 잡이익 잡으셔야 돼요. 누락하시면 안 돼요. 누락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보시고, 여러분 요번에 일자리 지원, 안정지원 자금 많이 받으셨죠? 그죠? 그거 다 잡이익이세요. 이익으로 잡으셔야 돼요. 주된 매출 아니더라도 이익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재활용 폐사업 같은 경우에서 매입세 공제 받으시는 분 있죠. 요거 원가에서 차감해야 돼요. 원가에서 차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 혜택을 주는 것만큼 세금은 받아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은 거, 그거 관련해서 신용카드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당연히 잡이익 잡고, 그 대신 이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셨죠. 그거는 원재료에서 차감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그것만큼 여러분 이제 이익으로 늘어나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차이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랑 손익계산서랑 신고한 거랑 왜 다르니라는 거를 밝혀주길 바래요. 그래서 그 조정 수익금액으로 밝혀주는데 주로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복식국에는 이제 차이가 안 생기겠지만 여러분이 간주임대료라든가 전기료 부과된 거는 내 수입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관련해서 요거 매출 관련해서 다른 거니까 요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었을 때 이런 차이를 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차이인데 법인하고 개인 차이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개인하고 법인은 소득 처분에서도 차이가 보여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출이라고 해서 인정상여 이런 게 나오고 유보나 기타 같은 게 나오겠지만,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출은 규정 자체는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실무적으로 유보만 하고 인출 개념만 나온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자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받으시는 거고, 요때는 여러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도 있고 지역가입자도 있죠. 직장가입자도 있고 지역가입자. 예, 왜냐하면 법인 대표이사는 무조건 직장가입자예요. 건강보험료. 왜? 한 사람만 있더라도 사업장 신고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신고일 때만, 그죠?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은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예요, 그냥. 근데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두는 순간 같이 엮여져서 직장가입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보험료 본인 거, 개인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이든 지역이든 일단 필요경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연금은 여러분 여기서 공제되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게 아니고 연금보험료 공제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쪽에 넣으시면 안 된다. 필요경비 그리고 해주긴 하는데 이제 장소가 다른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하는 거지 필요경비로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개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놨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주더라. 그쵸?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이자 수익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는 빼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이자소득으로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에는 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이 미당하고 이자하고 배당이 합쳐서 2천만 원 초과되면 아마 그거는 종합과세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있고. 여러분 자 보시면 요거 관련해서 보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 대표이사는요 사실은 가직업행 개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뭐냐면, 자, 개인하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거 참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법인은 내가 법인이에요. 법인 있고 내가 100% 주주예요. 이자 대표이사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하고 그 대표이사 주주랑, 그죠? 임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체가 달라. 명의가 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리 내가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 법인 명의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주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배당이고 임원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급여나 퇴직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외에 가지고 가면 가지급금, 대여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은 전체가 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회사랑 내가 한 몸이에요. 개인은 개인 기업과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내 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사업용 계좌에서 돈 가져가는 거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개념이 없어요. 가지급금 개념이. 그죠? 가지급금 개념이 없고, 단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단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있어. 지급이자가 있어. 지급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지급금 지급이자 이런 건 없어요. 그치? 근데 그러면 있는데, 그래서 했을 때 이런 거 부채가 있으면, 그렇게 부채를 빌려왔으면 뭐 해야 돼요? 관련된 자산을 사야 되죠. 영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부채를 빌려오고 지급이자 이자 비용 생기게 해놓고 그 돈을 내 걸 다 인출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자산으로 안 쓰고 만약에 내가 가져간 게 있으면 그 이자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은 내가 미용 처리 필요금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는 초과 인출 상태가 되면, 특히나 또 이자 비용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자 비용 송금 불산입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유의하세요. 이자가 있는 개인이에요. 근데 초과 인출금이 있어요. 이게 부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 다른 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바쁘니까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자 2천만 원 초과됐는데 여러분 보죠. 2천만 원하고 플러스 1원이 되잖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천만 원 플러스 1원이 되는 순간 이거 전체 2천만 원 플러스 1원이 종합과세 돼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분리과세 받는 사람이나 종합과세 받는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천만 원까지는 내가 종합과세 되더라도 분리과세만큼 세율만 적용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출자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관련해서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그 배당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단 종합과세,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종합과세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만약에 외국에서 받은 거라든가 외국에서 받은 국내에서 원천 지시되지 않은 거, 그죠? 외국에서 받은 거라든가 원천 진수되지 않는 거는 종합과세 되는데, 여러분은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이제 대표자님이 아니면 우리가 신고해 줘야 되는 거주자님이, 그쵸? 일단 이자 배당 원천지수 영수증을 가져오실 거예요. 그죠?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오시고, 그 중에서 보시면요, 배당은 그로수업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이거 관련해서 뭐다 이게 구분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그로수업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구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2천만 초과되면 넣어준다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이 배당, 이게 좀 너무 일이 커지는 건데, 배당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 배당세액공제. 배당이 해서 그로수업이 되면 배당세액공제.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해서 소득이 생겼어. 근데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어. 그 법인세 내고 난 금액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에다 다시 소득세를 내. 그럼 이중과세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냐 했더니, 그 금액을 그로스업으로 배당 가산액을 넣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배당 가산 넣어가지고 배당 소득 금액을 하고 밑에서 배당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얼마만큼까지는 이렇게 이중과세를 하려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그로스업 해주는 건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자,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요거 관련해서 그 이제 이게 뭐냐, 그 구성원을 제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일단 이자부터 채워지고 배당 가산되지 않는 것부터 채워지고, 그다음 배당 가산되는 게까지 이렇게 요런 기념으로 여러분이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도정 프로그램이 잘 해줘요.
잘 해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 프로그램을 하셨을 때 소득 구분, 얘가 비영업이익인지, 그죠? 그 다음 그로소 되는 배당인지, 그로소 안 되는 배당인지, 국외 배당인지 이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지? 소득 구분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 관련해서 지가 비교과세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우리 거래처 사장님 같은 경우가 이자 배당이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지금 금융소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과세라는 게 뭐냐 했더니 적어도 분리과세 되는 것보다 종합과세 됐을 때는 조금 더 내야 된다는 개념이잖아. 그렇잖아. 분리과세 됐을 때 하고 내가 종합과세 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걸 종합과세 했더니 세금이 적어져.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과세를 하는데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금융소득 관련해서 산출세 이거 비교과세를 했는데 환급이 나와. 또 내가 받을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야, 여러분. 뭔가 내가 입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더 내는 걸 인정하는데 너무 많이 내. 이것도 뭔가 잘못한. 그건 여러분 주로 뭐다? 코드를 잘못 넣어서 그래요. 소득 금액 코드를. 그래서 때 여러분이 비영업 대금 이익인지, 그죠? 그로소 대상인지, 그로소 대상 아닌 건지, 국외소 배당인지 이거 코드를 잘 넣어주셔야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배당세 그 그로소 되는 것도 있고 세율도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요거는 일단 이제 실무하실 때는 요 소득 구분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요거 주택임대를 하시면서 여러분 주택임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 세채 이상 주택임대 하시면서 보증금이 3억이 초과되면 고민하는 거예요. 세 채 이상이시면서 보증금 합쳐서 3억이 이상이 되시면 요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료 쪽으로 이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 채를 할 때 소형주택은 빠져요. 그 소형주택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 요거는, 요거 주택수 할 때 요걸 조심해. 요 주택수 할 때는 본인, 배우자 합쳐가지고 주택수 합산된다. 요것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주택수를 할 때 이 세 주택은,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소형주택이에요. 여러분, 자, 2018년도는 60제곱미터예요. 2019년도는 40제곱미터 또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준시가가 3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5주택이 있는데, 걔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죠? 그죠?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 시가가 여러분 어떻게 3억 이하잖아. 그럼 주택수에 안 들어가. 그럼 내가 5채를 가지고 있어도 4채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라면 이건 한 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간주임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택수가 많을 때 한다라고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다가구 주택은 원래 한 개 주택으로 보고요. 구분 등기됐을 때는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보는 거고, 이런 공동소유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소유를 했을 때 주택수를 계산하실 때는요.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여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봐요.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 그죠? 만약에 이게 이제 큰 자가 여러분 2사람 이상이면 원래는 각각인데, 그죠? 만약에 여기 가장 큰 자 이상인 사람들이 합의로 네 수입으로 봐 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본다면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소유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뭐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에 대해서 전대나 전전세 하면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요. 일단 본인하고 배우자를 합쳐서 요 간주임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을 임대를 하는데 주택이 많아. 그죠? 3채 이상. 그리고 뭐다? 보증금이 3억이 넘어. 그럼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보증금 가지고 다른 주택 사지 말고 은행에 넣으라는 거야. 은행에 넣어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라는 거야. 이자 배당 충분히 받으면 내가 요거 관련해서는 문제를 안 받는데, 이거 가지고 네가 또 주택 사고 또 주택 사고 하잖아요. 그럼 이자 배당 없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의 일정률을 관련해서 국가가 이제 너고 임대료 받은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수익금액 할 때는 요거 비과세,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비과세 되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요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수입은 비과세예요. 그럼 여러분, 요게 비과세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기장 의무라든가 추계 결정하셨죠? 그때 총 수익금액이 있었잖아. 총 수익금액이 여러분 손익계산서 매출뿐만 아니라 플러스 한다 있잖아요. 근데 이때 비과세는 아예 맞아요.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비과세되는 수익 금액이 있으면 총 수익 금액에서 아예 빼고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신 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농업 관련해서 소득, 농가 부업 소득이 있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소득이에요, 소득. 발생하는 소가 아니에요. 출산에서 발생한 소가 아니고 소득. 죄송해요. 소득. 그죠? 요거 소 몇 마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근데 거의 여러분 농가 부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과세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농가 부업 소득 같은 경우는요, 일단 최소 3천만 원 소득까지는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건 빼고 여러분이 이제 그 판단해 주시면 되고, 요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막 연천징수 했을 때, 사업소득 있을 때 물적 소비를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냐 3.3% 원천징수냐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하기로 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요새 필요경비, 여러분 2019년 필요경비 이제 고문료 차분의 일시적 인적 용역 몇 프로예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여보, 기타소득이에요? 그죠? 기타소득, 우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기타소득, 그분의 기타소득. 근데 그분이 지금 일시적 용역을 해서 자문료나 고문료 받으세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의제라는 거 있죠? 의제, 2019년 1월 1일부터 얼마예요? 60%죠. 60%예요. 그쵸? 60%. 자, 그거 요거 2019년 이후는 60%라는 거, 요것만 좀 정정해 주세요. 자, 이러면요, 만약에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건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회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 결손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 사업소득뿐이 없어요. 사업소득. 그 사업소득은 여러분, 자, 결손이 생길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여러분 어떻게?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임대 외수 수입으로 나눠요. 전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소득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국가가 일단 합쳐서 사업소득 보지만, 여러분 이자나 배당이라든가 부동산 임대는 국가가 좀 미워해요. 미워한다면 불로소득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서 주택임대는 좀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봐주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구분 규정하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결손이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일단 이 마이너스가 요번에 다 공제 못 받고 다음 연도로 나서 2월 경솔금이 생겼어요. 그치? 그랬을 때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결손금부터 이제 여러분 다른 소득과 이제 통산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업소득에서 여러분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하고, 여러분, 누구는 좋아한다고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 대한 결손금은 사업소득과 준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손금과 1월 결손금이 있으면 일단 결손금부터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500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이 1,500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소득은 국가가 마이너스 500을 어디서 빼준다? 1,500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손금부터 하고 2월 결손금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께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이렇게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은 선택으로 해서 이런 순으로. 그리고 만약에 결손금이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또 있어요. 그럼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과 2월 결손금, 그리고 주거용, 건물, 임대용 2월 결손금까지 합쳐가지고, 요번에 사업소득, 만약에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은 여러분 선택해서 순서로 가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요게 중요해요.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는요, 결손금이 생겼어요.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이 생겼어. 근데 내가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없어. 그럼 결손금은 그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임대에서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금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다른 부동산 임대가 없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그럼 이월된 것도 어디에서 공제받아요? 부동산 임대에서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부동산 임대를 다른 소득하고 이렇게 만약에 상계를 해서 공제를 하면 그 해 적게 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결손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손금이 생기면 결손금부터 이월결손금 이런 순서로 가는 거고, 국외 거주자는 같은 건 국내 거주자에서 공제되지만 그 비거주자들은 공제 안 되는 거. 자, 여러분 두 개가 있을 두 사업장이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A라는 이제 부동산 임대가 있었는데 B라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만약에 플러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별로 해서 각각의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통산하고 간다라는 거고, 여러분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에 결손이 생기면 이 결손금을 나눠요. 그렇죠? 그 결손금을 나눠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어떻게? 자,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데요. 자, 각 공동사업자는 그 배분된 소득을 다른 사업장, 자기의 단독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배분된 금액, 요게 일단 다른 거랑 합쳐서 통산한다라는 거 하고, 여러분 금융소득은요. 이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2천만 원이 있고, 원천징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원천징수세율 부분에서는 일단 결손금이 배제되면서 기본세율에서 받는 것도 선택적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금융이 조금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라는 것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 이거만 보시면 돼요. 결손금 소급 공제란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 했더니, 여러분 2월 결손금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죠.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거에서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손금 소급 공제는 뭐냐면, 내가 2017년도에 내가 소득세를 냈는데 2018년도에 결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 2017년도 거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인데, 요거는 중소기업하는 거주자일 때, 그렇죠? 이런 결손금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작년 거도 잘 신고하고 2017년 거 잘 신고하고 2018년까지 신고 잘하면 이게 돌아가서 그쪽 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런 제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 요때 지금 읽어보시면 되시지만요, 여러분이 좀 보여야 될 게,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어요? 폐업한 가세 기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도 소급공제 가능하니까, 폐업한 분들도, 그죠? 폐업한 분들도 이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하더라라는 거, 그죠? 저는 이 PPT는 좀 멋져 보이려고 했더니 이게 그죠? 했더니 이게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쫙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출력해서 보시니까 좀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PPT가 탐나는 분들은 제가 요 관련해서 이제 그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저희 공개로 되는 거죠. 네, 공개해가지고 다시 들을 수 있으세요.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그죠?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세무사 TV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가지고 여러분이 요거 다시 듣기 가능하고, 그때 제가 이거 자료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것도 보다 세무조정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사업소득의 계산 시에 세무조정 사항이 생겼어요. 세무조정 사항이 생겼어요. 근데 이 세무조정 사항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법인이 세무조정을 했어. 법인이 세무조정을 했는데 사회 유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인이 사회 유출이 생겼다는 거는 법인에서 나가서 누군가의 소득이 됐을 가능성이, 그죠? 그래서 그걸 추적하는 거잖아. 자, 이러면 어떻게? 자산부채 해가지고 유보, 이제 남아있으면 유보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회유출 일단은 우리 법인에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누가 가져갔는지 따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소득으로 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주가 가져갔어요. 인정배당이죠. 임직원이 가져갔어요. 인정상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한테 갔어요. 그럼 여러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갔으면 그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는 국가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주주도 아니고, 그죠? 이게 임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사람한테 갔어요. 개인한테 갔어요? 기타 소득이에요. 인정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무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법인이시라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세무조정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개인한테 소득이 갔을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의무. 그래서 여러분 인정상여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인정배당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인정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법인한테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예요. 근데 여러분, 법인한테나 개인사업자한테 가서 사회유출로 된 거, 세무조정이 사회유출로 된 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소득세 내고 법인세 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관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세무조정 없는, 원천징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개인 법인은 일단 나가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갔느냐? 그 사람의 소득으로 봐서 난 소득세 매기고,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원천징수세율이 커요. 그죠? 한번 볼까요? 누구? 인정기타소득은 주는 인정기타소득금액 22% 원천징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배당 같은 경우도 적어도 15.4% 지방세까지 합쳐가지고 지방소득 합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사후관리 원천징수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요거 여러분이 그거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돼? 개인은 내 거잖아. 그죠? 내 건데 내가 나갔어. 그거 누구한테 갔겠어? 내 거한테, 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 거야. 사유출 한 거예요. 그때 주로 누구?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대표가 가져간 거예요. 대표가 가져간 거. 그러면 개인 사업자 대표가 가져간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사소도 다 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져갔어. 그럼 그건 중요세죠. 중요세죠. 내게 회사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그건 중요세인 거고, 굳이 뭐 이게 따라갈 필요 없이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져간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간 걸로 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세무조정 같은 경우가 자산 부채 같은 경우는 나가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하는 거고, 거의가 보다 인출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처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관련해서 사업소득 관련해서 계산 시에 세무조정 사항으로 사유출된 것은 경우에 개인이 출자금을 인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유보된 경우만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소득하고, 그죠? 만약에 개인 사업자 외에 계획한다면 중요세 문제이기 때문에 요 소득 처분 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냥 인출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그 세무조정의 개인하고 법인하고 어떤 세무조정의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충분히 보셔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대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손은 여러분 요 생각보다 대손도 대손세액공제 받으시거나 대손금 처리해서 필요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단지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대손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금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손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원할 때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했더니요, 신고 조정이 있는 건 반면에 여러분 어떻게 결산 조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고 조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봐,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 미수금 같은 경우요,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같은 경우,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 완성된 그 해 대손금을 필요금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받고 싶으면 경정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멸시효는 여러분 어떻게 보통 5년이긴 하지만, 그렇죠? 상법상으로 단기 이제 또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뭐 1년이라서 3년짜리.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소멸시효 완성된 그 해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결산 조정으로 해가지고 결산 조정이랑 내가 손익계산서에 필요금비를 넣으면 이제 그냥 대손금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파산이라서 강제경매형이 주변 사업이 폐지되는 분 있잖아요. 사업 폐업하신 분. 그치? 그런 분이 있으죠. 그러면 여러분, 폐업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대손 처리할 수는 없고요. 내용 증명 받았더니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그죠?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못 받았다, 해수불능이었다는 거 증거는 남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게 해수불능을 판단에는 그때 손익계산서에 필요금비를 넣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도가 발생했어요. 부도가 발생하시고 난 뒤 6개월이 경과되면 요 수표나 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비 처리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요, 이거 부도일 전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일 전에 발생한 것 같은 경우에도, 그치? 요거 관련해서는 내가 결산 조정해주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도 발생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인데, 그때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그것도 부도 전에 발생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면 내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 요거는 자,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2019년 2월 10일부터 이제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새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직원과 같은 분들 중에서 노동부에 잘 달려가가지고 판결 같은 거 많이 받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상 하위나 판결 효과 있는 것으로서요. 이제 이렇게 해소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확정되는 분부터 요것도 대손 처리할 수 있더라라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퇴직 관련인데요. 퇴직은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돼서 요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거의 충당을 거의 못 잡죠. 그거 잡는다고 해서 비용 처리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새는 거다 퇴직연금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 등록 관련해서는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여러분 확정기여형이라면 뭐 제일 편하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확정기여형은 그해 돈을 줬잖아요. 그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부분 100% 경비예요. 그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해 지급한 거는 전부 다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개인은 아닌데 법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여기 임원이시고 직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확정기여형이고 만약에 올해 내가 왕창 그냥 만약에 좀 들이더라도 그냥 퇴직연금으로 넣잖아요. 그럼 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해는 비용 처리예요. 단지 그분이 퇴직했을 때 그때 이제 한도 초과냐 아니냐는 거는 이제 한도 초과해서 근로소득이 아니냐 한도 초과냐 아니냐 그거는 퇴직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한 걸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 그죠? 근데 확정급여형이시면 웬만하면 퇴직이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지 말고 그냥 확정급여형이잖아요. 확정급여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다 가시면서 자산 잡잖아. 퇴직연금 자산 이렇게 자산 잡잖아요. 그 자산 잡고 내가 나간 금액은 그에 신고 조정으로 해가지고 송금 산입하시고 대신에 그 금액으로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또 송금 불산입 해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제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재무상태표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는 것보다는 퇴직금제 연금 자산으로 잡아놓고 그 나가는 금액만큼 비용 잡고 그리고 그분들이 타가는 것만큼 자산이 주는 것만큼 그냥 송금불산입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 했더니 여러분이 이제 중간자산이 없어졌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중간자산이 여러분 뭐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중간자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어떤 경우에요?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신청 구비 서류만 하면 여러분이 요거 이제 중간자산 할 수 있고 요 중간자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 떳떳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그죠? 요거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6개월 이상 요양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돈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정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임금피크제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5년 이내에 이런 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죠? 요건 똑같이 들어갔네요. 요건에 따라서 다른 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 중간정산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냐 했더니 업무용 승용차 차체 금액 있고 경비 있어요. 차체 금액 있고 경비. 차체는 연 800만 원. 그죠? 경비는 우리가 일지 안정난다운 1,000만 원, 일지 적으면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가로 안 하고 리스나 아니면 여러분 렌트 하더라도 그 내 차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차체 부분은 800만 원, 경비는 여러분 1,000만 원 이런 개념으로 가시고, 요거는 언제 추인되냐 했더니 여러분 자 800만 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임 부족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 여러분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요거 관련해서 800만 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800, 그 다음에 800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보시고 되고,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누구한테 지금 처분 손실이라든가 업무용 관련해서 특례 규정하는 건 복시부기업이자. 복시부기업이자. 그리고 여러분 법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업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임직원 전용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은 아니야. 가족 운전관한 보험을 들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초과 인출금 말씀드렸죠? 부채가, 그쵸? 자산보다 크면, 근데 그 회사가 뭐가 있다? 이자 비용이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치? 자, 그리고, 요거 초과 인출금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자산 중에서는요, 사실 장기성 정기예금 적금은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그치? 그랬을 때 부다 대출금 관련해서 당해 차입금을 부동산 문제 사업용 부채로 계산하고 그 대출금 중에서 연계해서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보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산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산이 커 보이게 하는데 뭐 이상한 거는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접대비는 자 중소기업일 때 2,400부터 시작하는 거 맞는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하나의 개인 사업자는 한 분인데 사업장은 여러 개야. 그치? 그러면 이 사업장마다 2,4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2,400이 아니에요? 그치? 그분 한 분 합쳐가지고 2,400이야. 그러니까 이 내 2,400 한도를 나눠줘서 그죠? 각각 이렇게 재야 되고 중요한 거는 슬프게도 한쪽에서는 뭐 한도 초가 나고 한쪽에서는 한도 미달 나올 수 있잖아. 통살이 안 돼. 자, 너무 슬프죠? 그죠? 그걸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또 실무에서도 이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 배당세액공제는 배당금 있으시는 분. 여러분 기장세액공제는 어느 분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간편장부인데 복시부기에 있을 때 기장세액 공제 받더라라는 거 하시고 외국 납부세액은 외국에서 거주자 중에서 외국 소득이 있으시는 분 여러분 재해 손실은 적어도 내가 하세가 났다 근데 그게 뭐다? 한 20% 이상이 재해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일부 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절약해주는 그게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연금 같은 거나 특별세액공제는 이런 뭐와 유사해요? 여러분 연말정산 했을 때 그거랑 유사하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 이제 이렇게 세액감면 들어갈게요. 세액감면.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중소기업. 요거는 여러분 폭넓게 여러분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중소기업하고 뭐 중견기업하고 대여기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는 뭐가 있어요? 소기업과 중기업이 있는 거죠. 중소. 그치? 소기업과 중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기업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다른 데서는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중소기업 이런 개념만 있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받으실 때는 소기업을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때만 소기업을 판단해서 왜? 소기업의 여러분 그 감면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기업을 이제 판단하시는데 그럼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매출액 요거 관련해서 별표 3에 준용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일 때 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소기업일 때는 여러분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0% 수도권에서 도소매 빼고는 20% 수도권 외에서 도소매 빼고는 30%.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상 만약 수도권 내에서 뭐 제조업 하시면 보통 20% 받으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중기업은 여러분, 중기업은 어떻게 해요? 소기업 빼고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 수도권 외 관련해서는 이제 도매업은 5%, 이게 지식국은 10% 관련해서 이제 15%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여기 소기업, 중기업 이제 하시는데, 추가 감면율이라고 있어요. 다음부터 2017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201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요.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세율에다가 요 감면율에다가 110% 1.1을 곱해가지고 여러분 곱한 금액을 여러분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했더니 자, 가세연도 개시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업종을 경영한 사업 자, 여러분 요새 힘든 때 10년 이상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관련돼서 그리고 또 당에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엔드로 두 개 다 해도 10년 이상 하시면서 그죠?
당해 가세권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시면 자 여기서 세액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자 요게 개정된 내용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원래 중소기업 특별제 세액 감면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도가 생겼어요. 얼마? 1억. 근데 여러분 봐봐.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을 1억이라 받는 분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고용을 감소하면 한 명당 500만 원 한도를 감소시키겠대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1억에서 500을 감소하는 거니까 9,500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신설되긴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으실 거고 단지 요거는 중요할 거예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게 있어요. 자, 중소기업 특별 감면하고 고용정대 세액공제하고 사회보장료 세액공제는 3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3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정대 세액공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거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창업 관련된 거 창업 그럼 창업 관련된 건데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이번에 이제 폭넓게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관련해서 보시면 먼저 이거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창업이잖아. 그죠? 창업인데, 여러분, 창업의 개념부터 범위부터 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우리 창업을 했는데, 왜 2017년도에 세금 냈지? 이거 우리 적어도 50% 아니면 이렇게 감면받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어떻게 창업을 했냐 했더니, 개인 기업에서 법인 전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요. 창업을 이렇게 감면해준 이유는 처음에 자리 잡기 힘들었잖아. 그죠? 근데 개인 기업에서 그러면 법인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든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여력이 있은 분이 법인으로 갔다 해서 그분 거까지 세감면 안 해주겠죠. 그래서 창업에는 여러분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등에 의해서 종전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 기업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런 때는 창업에서 아예 제외돼요. 창업에서 제외되고 자 그런데 임직원인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서 분사를 해가지고 창업하는 걸 인정한대요. 이제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하고 그 관련해서 새로 되는 기업의 대표자나 최대주주이면 이런 경우에는 분사해가지고 임직원이 하는 거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창업 관련해서 무조건 창업 요건이 맞는 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또 창업 관련해서는 대상 업종이 있어요. 대상 업종. 내가 창업 관련돼서 관련된 중소기업 세감을 받을 때 업종이 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 제가 다는 못해서 많아가지고 제조 이게 여러분 주로 이런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엔지니어링 그리고 출판업 물류산업 제조업 이런 거 다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조업이나 이런 건 당연히 되는데 일단 그래도 업종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하는 것 중에서는요. 통신 판매업과 여러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미용실까지 여러분 창업에 들어가요. 그죠? 언제? 요거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일단 여러분 요 세액 감면에 창업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창업 대상 업종에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럼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창업일을 언제로 볼 거냐?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혜택은 뭐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 창업 시기가 중요해요. 창업 시기가.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 5월 28일 사이에 창업하신 분은요. 이때는 여러분 이게 소득권 과밀 억제권 내에서는 안 돼.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분은 5년간 5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년간 75% 2년간 50%인데 이때 청년은 29세 이하 즉 30세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은요 폭넓게 이런 세액 감면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 5월 28일 이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5년간 100% 그죠? 100%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도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라 하더라도 청년 얼마? 50% 5년간 50%
그죠? 이때 여러분 청년은 몇 살? 34살 이후. 그렇게 35살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수도권 가맹주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여러분, 벤처는 수도권 가맹 관련해서 상관이 없고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요 관련해서는 5년간 50%이고, 여러분 요 중에서 만약 신성장 서비스업이다라고 해버리면 요건 3년간 75%, 2년간 50% 요거 세액 감면을 받으니까 요거 여러분 이제 해당되는 창업 관련해서 해당되는 거 있으시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세액 감면을 받으시면 항상 뭐가 꼬리표처럼 따라오냐면 최저한세 계산을 해야 돼요. 최저한세. 왜냐면 최저한세는 이렇게 감면 받다 보면 세금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너무 형평이 안 맞다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겠다 해서 최저한세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데요. 통 큰 감면, 어떤 거 100% 감면은 여러분 최저한세 배제돼요. 최저한세 적용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년간 100% 이렇게 되는 거 최저한세 배제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면 받거나 세액공제는 아니고요. 감면 받았을 때는 여러분 최저한세 생각해야 되는데, 통큰 감면은 최저한세도 고려하지 않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신성장 아까 말했던 대로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되면 자, 요거 50%가 아니고 3년간 75%, 그죠? 그리고 2년간 50%이더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네,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5년간 뭐 100%, 5년간 50%인데, 아니 뭐 처음에 했을 때 무슨 소득이 나, 그죠?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5년 후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적어도 처음에 결손 났을 때 아니고, 그죠? 이익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얼마까지 5년까지 기다려줘. 5년 이후에도 뭐 결손이 생기면 안 되잖아. 결손이 계속 생기면 못 기다려주는 거. 적어도 5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한 3년 지나고 4년째부터 여러분이 이익이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 5년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정식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죠? 뭐 이걸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하긴 하는데 저는 이 생계형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하시면서, 그죠? 요거 관련해서 가세 기간에 4,800만 원 이하이신 분, 그죠? 요렇게 되실 때는 여러분이 수도권 외에는 5년간 100%, 수도권 내에는 여러분 어떻게 50% 감면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4,800만 원 이하의 수익 금액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5년 동안 100% 내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어져 가지고 위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위기 지역. 이제 이런 게 위기 지역인데, 요거는 위기 지역부터 볼게요. 이제 2018년 4월 5일 이후에 창업한 것 중에서 군산시,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시, 동구. 그리고 2018년 5월 4일 이후에 창업하셨는데 어디서? 목포나 연암군이나 해남군에서 하신 분은 위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여러분 또 이렇게 뭐 이제 감면율이 5년간 100% 해가지고 최저한세 배제되면서 감면되고, 감면 한도도 여러분 중소기업은 없고, 이렇게 여러분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은 이런 한도 내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선포된 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에 속하는 가세연단 가세 표준을 기재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이번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거래처가 이쪽에 있으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이번에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고용중개 세액공제가 됐다, 그죠? 고용중개 세액공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여러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랑요, 청년 고용 증대세액을 세제를 합쳐가지고 고용정대세액공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투자가 없더라도 인원만 모르는 인원만. 자,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1인당 이렇게 되는. 1인당 공제금액.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상시 근로자랑 여러분 청년인데 여기 청년에는 장애인도 포함해요. 청년 플러스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되면 수도권이면 700 한 명당, 그죠? 그리고 1,100.
지방이면 상시 근로자는 770, 청년이나 장애인은 1200. 중견기업도 450, 800. 대기업도 여러분 청년을 하거나 장애인을 하면 400만 원 1인당 그 세공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는 여러분 중소기업 특별 세감명도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이거는 유급한 고용 인원만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 대기업은 2년간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3년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 요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고용 증가인지 여부를 판명해야 되고 고용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요거 페널티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 연도에 바로 땡강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여러분 어떻게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간은 고용이 감소되면 안 돼요. 자, 고용이 증가되면 여러분 어떻게 1인당 이 세액공제를 받고 자, 중소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은 3년간 유지가 되는 경우에 고용 인원이 유지가 되면 요거는 교세를 받는 거 대신에 여러분 자, 2년 내 이렇게 공제를 받은 날부터 2년 내 고용이 감소될 때는 추징된다라는 거고 여러분 자 보세요. 고용 창출형 이렇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도 요걸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라고 보니까 여러분 자 느낌 오시죠? 어떻게 돼? 고용이 증가됐는지 고용이 유지됐는지 고용이 감소됐는지 관련된 관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시 근로자 수라든가 청년이라 장애인 있잖아요. 숫자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시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관리하는 거는 안타깝게도 가세기간 종료일이 아니야. 어떻게? 해당 가세연도에 매월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쳐서 그거를 당해 가세연도 월수로 해가지고 상시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네, 감소됐네, 유지됐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분이 있어요. 제외되는 거. 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거 뭘라 했더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일단 상시 근로자를 안 보겠다는 거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자, 계약이 갱신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갱신되는 분. 그런 분들은 갱신 시 총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제외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제외되는 거에 제외되니까 요거는 포함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 여러분, 자, 1년 미만이면 안 되는데 갱신할 때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요 분들은 상시 근로자인 거고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인데 1시간 60시간 이상인 분들은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 자 임원은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에 완전히 빠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임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자 그리고 대주주 또는 최대 주주자와 그 배우자 그죠? 이제 개인 사업자 그 배우자도 포함되지 않고 이들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친척관계이신 분도 상시 근로자에서 포함되지 않고 또 이런 어떻게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국민연금이나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상시 근로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이제 청년 소득세 감면 이런 거 할 때도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라고 안 되는 건 없고, 거주자인데요, 이때 여러분 요건이 있더라고요. 거의 요건이, 요게 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일단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매월 상시 근로자랑 청년이랑 장애인이랑 만약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 이렇게 1인당 이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거 위기지역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가 일어났을 때, 요것도 위기지역 내에서는 이런 위기지역에서 투자 시에도 이렇게 감면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이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받았을 때 이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한세나 이런 거 걸려 가지고 여러분 보시다 보면 어떻게 중복이 안 돼, 그죠? 이렇게
못 받는 게 있잖아, 못 받는 게. 그치? 그랬을 때, 국가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렇게, 이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 감면하고요. 2월 공제 안 되는 세액공제라든가,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서 내가 이제, 뭐 공제, 만약 여러 가지, 한 개 이상의 감면이나 세액공제 받았을 때, 그 중에서 안 받는 게 있다, 못 받는 게 있다, 라면, 요 관련해서는 요 순서대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는요, 이렇게 해서 감면, 그리고 여러분 좀 하나로 더 말씀드리면,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면요, 여러분 또 많이 받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영국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영국 인력. 사실 여러분, 영국 인력 개발비는 여러분 영국 일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전담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전문적으로 또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영국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사실 여러분,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 저희 거래처 중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 중에서 세금 내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치? 그리고 이건 2월도 되잖아. 올해 못 받은 거죠. 2월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좀 요건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때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전담부서에 만약에 인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급여하고 상여만 넣으세요. 예, 퇴직금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퇴직금은 안 넣고 임금하고 상여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재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하려면 이게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효과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담해서 많이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했는데, 연구를 하라고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가가. 그래서 이때까지는 2019년까지 의무 아니에요. 2019년까지는 의무는 아닌데, 여기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2020년부터는 이제 그 연구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 연구 계획서. 너가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니? 이거가 필수 요건, 이제 의무예요. 이걸 갖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 2019년도는 그 이제 의무가 아니지만, 여러분 2020년을 대비해서 2019년부터 여러분 연구 개발 관련해서 있으시는 분들은 계획서, 그 요건 보시고 그거를 갖다가 만드는 이제 연습을 2019년대 한번 해보셔야 될까요? 왜냐면 2020년부터는 요거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이제 세액공제도 많이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 그 뒤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산세 있는데 여러분 요것만 참고를 해서, 가산세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가산세까지는 제가 2018년 기준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요까지는 한데, 제가 다음 요거, 이제 2019년 적용 가산세 있잖아. 2019년 적용. 가산세 같은 경우 2019년 적용 가산세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했더니, 자, 여러분이 이제, 2019년부터, 2019년 2월 12일 날짜를 기억해야 돼. 2019년 2월 10일. 왜냐면 요거 관련해서 납부나 환급 관련해서, 원천 징수 관련해서, 가산세 관련해서 국가가 조금 이거를 좀 줄여줬어요. 저번에 10,000분의 3이었죠. 그게 뭐다? 100,000분의 25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2019년 2월 12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산을 하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안 되고,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2017년 7월 1일부터, 그죠? 2019년 만약에 7월 1일까지, 6월 30일까지 라고 한다면, 이런 어떻게?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그죠? 어떻게? 10,000분의 3이고, 그 이후에 막 100,000분의 25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이 전자 관련해서 이게 전송, 여러분 직원 전송 안 했을 때 가산세 생겼고요. 자, 그럼 뭐 이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발급하거나 지나서 발급했을 때 있고, 요건 좀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 요게 어떤 게냐면 현금영수증이잖아요. 여러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는 10만 원이 넘어버리면 이거 현금영수증 발행해줄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발행해줘야 되죠. 10만 원 건당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 안 하면 20% 가산세야. 그치? 그리고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서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만약에 세무세 신고,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 자진 발부하면 10%예요. 근데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산세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착오라고 하면 봐줘야 안 맞아요. 세금 계산 사교가 잘못됐어. 착오야. 그럼 가산세 안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차거나 누락이라더라도 이건 10% 가산세니, 그 7일 20%.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금영수증 이제 이게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다. 그죠? 그리고 10만원 이상이다. 그럼 200만원 다 발급을 해달라고 거래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하지? 조금 지났는데, 올해 지급명세서, 그죠? 이거 관련돼서만 조금만 하래. 그죠? 올해 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요것만 한번 여러분이 이제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장 여러 개 있었을 때 다른 거 그죠?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보고 요거는 2020년도에요. 2020년도라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요거 뭐 성실신고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실신고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 표준 재무제표 단위당 작성 원칙이다. 성실신고가 사업장이 여러 개 있고 만약에 그게 재무제표가 다 여러 개가 생기면 그 하나 다 신고서 확인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당 확인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사업장이 여러 개면 통합해서 통합기장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설경계산서 재무제표 만들어주시면 하나인 거고 여러분 부동산 임대는 반드시 뭐다? 부동산 임대와 다른 사업을 경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뭐다? 부동산 임대 소업하고요. 그 외에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해서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가산세나 이런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올해 하는 주택 관련된 거니까 한번 보시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이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있죠. 그죠? 그죠? 요 바뀐 게 뭐예요? 일용직 같은 경우가 이제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1월 10일로 바뀐 거 하나 하고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으시는 분은 2019년부터요. 이제 인적사항을 적어가지고 1월에서 6월까지 7월 10일. 그죠? 7월 10일까지 1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 간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여러분 휴업폐업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휴업폐업했을 때 휴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 그치? 다음 달 10일까지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는 그 간이 지급명세서를 해야 되고 요 관련해서 여러분 치사하게 어떻게?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0.5% 가산세. 3개월 이내에 자진한다면 0.25 반이겠죠? 0.24는 없겠죠? 이거는 오타예요. 0.25. 이거. 여러분 2019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이 지급명세서 여러분 어떻게 7월 10일 되면 엄청 바쁘죠? 여러분 7월 10일 되면 뭐 해야 돼요? 매월 신고자 원천 신고해야 되고 반기 시주자 원천 징수해야 되고 일용직 직업명세서 제출해야 되고 간이 직업명세서 제출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서 국가가 혜택을 못 주면서 안 하면 또 가산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하는 거니까, 그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신고를 하셨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때, 이제 먼저 개정된 거 먼저 한번 보시고, 그죠? 그리고 특히나 개인 같은 거는 합산해야 되는 서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산세라든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요것도 빠짐없이 잘 하셔가지고 요번에 실수 없이 무사히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